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낭독 영상에 이어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의 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 넘어지고 일어서기의 반복이지요. 넘어지지 않으며 고비를 겪지 않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고비마다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미래를 향한 꿈,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삶에 대한 소명의식,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무형의 요소들이 사실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생이 안겨주는 어려움을 안고 지내는 순간에도 김영석 교수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위하며 사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책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울 때 진정 행복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습 중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하였다와 행복의 세 단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글과 함께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하였다. 박 선생은 나와 함께 공부하는 성경연구반 중견 멤버의 한 사람이다. 어느 날 낯선 한 50대 남성이 찾아와 편지를 전하고 돌아갔다. 재미교포가 자기 아내의 친서를 오랜 친구인 박 선생에게 전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부러 찾아왔던 것이다. 뜻밖의 편지를 받은 박 선생은 오래 헤어져 있던 친구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읽어보았다.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옛날 어렸을 때 기억들이 새삼 떠오른다. 내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에는 한 번도 서로 만나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바쁘기도 했으나 친구들에게 너무 무심하게 지내 미안하다. 내가 여기 시카고로 온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은 식료품 가게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남편은 마음씨도 착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 두 딸아이가 있는데 큰애는 고등학생, 작은애는 중학생이다. 착한 성격이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다. 모든 점에서 감사히 지내고 살았다. 그러다가 2년쯤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가 난소암 환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견이 늦어 이미 다른 곳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완치가 어렵겠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금은 병세가 더 나빠져 자유롭지 못한 힘든 상태가 되었다. 나를 믿고 끔찍이 위해주던 남편과 두 딸을 남겨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병세보다도 앞이 더욱 캄캄해진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네가 떠올랐다. 수소문에 알아보았더니 지금은 네가 서울에 있으면서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한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남편에게 주면서 꼭 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딸들도 말썽을 부릴 애들이 아니다.
만일 내가 결혼을 했거나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이 편지는 찢어버려라. 그러나 아직 혼자라면 내가 남기고 가는 새 가족을 좀 맡아주었으면 고맙겠다. 남편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며 두 딸애도 너를 친어머니와 같이 위해줄 것이다. 만일 아직 혼자이고 내 뜻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래 주소로 편지를 해주고 너희 집 전화번호도 적어주기 바란다. 네가 내 청을 받아준다면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고 편안히 눈을 감을 것 같다. 너도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게 되기를 기도드릴게. 편지를 받아본 박 선생은 망설였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부산에 사는 부친과도 상의해 보았다. 그러나 결정은 자기 자신이 내려야 했다. 박 선생은 자기가 만일 친구의 위치라면 어떻게 했을지도 생각해 보았다. 오래 미루어둘 처지도 아니었다.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아내의 편지를 전해주고 가던 친구 남편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었다. 2주쯤 후에 박 선생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너 대신 남은 가족을 위하고 사랑해 주겠다고. 박 선생의 편지를 받은 친구는 목사님과의 가정 예배를 끝낸 후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었다. 남편과 딸들은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환자인 어머니는 차분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할 일까지 끝냈으니까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다고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은 얼마 후에 서울로 와서 결혼식을 올렸다. 내가 주례를 맡아주었다. 그리고 친지들이 모여 신혼부부를 미국으로 떠나보냈다. 나는 지금도 TV나 신문을 통해 가정이나 부부간에 일어나는 불행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박 선생의 경우를 떠올리곤 한다. 특히 전 부인의 어린애가 있는 가정을 선택하는 의붓 어머니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본다. 내 친구 교수가 큰딸과 두 아들을 남기고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재혼했다. 그때 하던 얘기였다. 새로운 여성이 가장 꺼리는 것이 전처의 자녀 문제였다. 그래서 친구 교수의 어머니가 새 어린애들은 맡아서 키워줄 테니까 마음 편히 결혼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런 경우에 하는 얘기가 전처에 자식만 없다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다. 내 친구 교수도 전 부인의 애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부부라면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처의 애들을 사랑하기를 멀리하거나 포기하는 아버지도 재혼할 자격이 없다. 전 부인의 자녀들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어머니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내 친구 교수의 큰딸과 큰아들은 그런대로 잘 적응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새어머니의 사랑도 느끼지 못해 오래 힘들어했고 한때는 문제아의 위치로까지 소외되었던 일이 있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여야 한다. 누구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관계여서는 안 된다.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겠다거나 데리고 온 자녀기에 내 자식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랑은 폐쇄적인 자기 위주의 삶이 아니다. 개방적이며 더 많은 사람을 위하는 섬김의 길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 인류가 겪은 비참한 역사였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그 비극적인 현장 속에서 벌어졌던 인간의 몇 사건들을 전해 듣고 있다. 그중 하나의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 남겨보기로 한다. 오래전 일본의 폴란드 국적의 한 신부가 와 있었다. 폴란드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다. 신부는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사회사업 기관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국인 폴란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활동을 개시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점령했다. 폴란드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체포 수용해서 독일군을 위한 작업 현장에 강제 취업시켰다. 불행하게도 그 신부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폴란드의 많은 애국 청장년들이 독일군의 노예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그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적국인 독일의 군사와 전쟁을 도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애국심이 강한 용기 있는 젊은이들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 탈영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장교들은 잔인한 규칙을 만들었다. 만일 누군가가 탈출에 성공하게 되면 같은 방에 함께 수감되어 있는 동료 중 한 사람을 대신 처형하고 집단 탈출의 경우에는 모두가 방조했다고 해서 무관한 사람들까지 처형하는 규정이었다. 물론 탈출하다가 체포되면 공개 처형을 내리는 것이다. 어느 날 새벽 신부가 눈을 떠보았더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예감했던 대로 탈출한 것이다. 실패했으면 그 친구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으면 대신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 모두가 웅성거리다가 탈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성공 여부였다. 성공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또 다른 친구의 죽음을 치러야 했다. 아침 시간이 되었다. 수용소의 전원이 운동장에 도열했다. 독일 장교가 나타나 어젯밤에 모 막사 몇 호실에 있던 한 놈이 탈출하다가 체포되었다. 바로 이놈이다. 라면서 한 장년을 끌어내 세웠다. 신부의 옆자리에 있던 친구였다. 독일 장교가 규정대로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 사람은 말은 못하면서 눈빛으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죽지만 당신들은 조국을 위한 희망을 잃지 말라는 권고 같았다. 그 사람과 신부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때였다. 신부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뚜벅뚜벅 걸어나가 독일 장교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새 어린애가 있어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당신도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애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신부는 그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있던 대열로 밀어넣으려고 했다. 그때 독일 장교가 그렇다면 너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부는 그래야 한다면 내가 남겠다.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끝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서 있던 자리로 밀어 보냈다. 신부는 그에게 당신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던 모두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신부는 희생되었고 그 사람은 같은 방 사람들과 함께 노역장으로 끌려나갔다. 강제 노역을 끝낸 수용수들은 저녁 식사 후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신부가 머물던 방 사람들은 말을 잇고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긴 시간이 흘렀다. 신부 대신 살아남은 사람은 흐느껴 울기만 했다. 다른 사람들은 호소할 곳이 없는 울분을 참아 넘겨야 했다. 침묵 속에 자정이 되었다. 가장 나이 많은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우리 모두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조국을 위해 살아남기로 하자.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데 왜 희망을 버리겠는가? 라고 말했다. 모두 그러자고 약속이나 한 듯이 눈을 감았다. 이런 사실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신부가 일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일본 천주교에서 알게 되었다. 전후의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가 그 신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의 죽음을 추적하게 되었다. 엔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톨릭계의 대표적인 작가다. 나와는 대학 때 한반에 머물기도 했다. 그 작가가 직접 유럽으로 건너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건 전후의 실태를 탐사한 후에 작품을 남겼다. 나는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이 작품에 대해 소개한 글을 읽었다. 작가는 세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악을 만들고 있지만 순수하고 희생적인 인간의 씨가 뿌려지는 동안은 희망이 있다는 뜻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누가 희망과 행복을 약속해 주는가? 역사와 사회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줄기차게 이어지는 인간의 정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다. 우리는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사랑이 있는 동안은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행복의 세 단계. 행복은 생활관념이다. 연구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며 논리적으로 추구해서 정의가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생활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행복에 대한 생각도 같을 수가 없다. 생활관념은 공통성에서 유사한 것을 찾기 마련이며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어떤 것이냐고 잘 묻지 않는다. 내가 9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여기저기서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다. 오래 살아보았더니 행복이 어떤 것이더냐고 묻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정리된 행복관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생활관념이란 삶보다 앞서 있지는 않다. 기대해 보기도 하고 가정해 보기도 하나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내 신념이 되지 못한다. 신부나 목사의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하는 신혼부부는 모두가 행복을 믿으며 꿈꾼다. 그러나 결혼을 후회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불행해지는 부부도 있다. 최근에는 동거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생기면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행복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행복에 관한 대표적인 두 책에서 행복 이야기를 발표한 일이 있다. 둘 다 90대 중반을 넘겼을 때였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경험담이었다. 그 중에 누구나 읽어서 공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려보았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를 목적으로 살고 있다. 돈과 경제, 정치와 권력, 인기와 명예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런 소유욕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면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고귀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그 소유를 잃으면 더 큰 불행에 빠지게 된다. 행복을 꿈꾸다가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그런 소유보다 더 고귀한 목적이 있는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소유의 가치보다는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문화적 가치, 도덕이나 윤리에 속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신적 가치는 개인적 소유에 속하는 이기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더불어 영구한 가치에 속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신적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술가나 학자에게는 창조적 가치가 되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가치 창조에는 동참할 수가 없다. 또 물질적 가치에 비하면 목적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 목표는 못 된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단이나 방편이 되지 않는 궁극적 목적도 있는가? 그것은 인간 목적의 가치다.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을 통해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경제, 정치, 학문, 예술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정신적 가치의 창출자인 것이다. 무엇이든지 인간적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선이 되나 인간의 해악이 되는 것은 버림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물질적 가치와 소유욕은 참 행복이 될 수도 없으나 행복으로 보더라도 그 한계 때문에 행복의 3분의 1 수준밖에 못 된다. 그 위에 정신적 가치를 추가할 수 있다면 행복의 3분의 2는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인간애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목적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현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의무의 처음 과제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절대 다수의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상실당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다. 불행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빈곤 퇴치, 질병 퇴치, 문맹 퇴치의 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으며 불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서민 경제의 기초적인 해결,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문맹인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선결 과제이면서 기본적인 조건이다. 또 인권 문제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처음 문제로 돌아가기로 하자. 인생의 세 차원의 가치관에서 오는 행복관을 얘기했으나 우리들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도 어떤 공통된 변화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인 것이다. 나 자신의 일생을 반성하며 주변에서 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복의 내용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밟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20대 이전에는 행복에 대한 관념을 별로 가져보지 않고 자랐다. 20대부터 40대 또는 50대까지는 즐겁게 사는 것이 삶의 내용이었고 즐거움이 곧 행복이었던 것 같다. 일을 성취하면 즐거웠으며 즐거움의 연속이 곧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애정과 결혼의 과정이었고 행복한 가정이 소망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어진 일의 성취에서 오는 만족과 즐거움이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았으나 내 뜻이 성취되면 즐거웠다. 이 즐거움을 제외한다면 행복보다는 불행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 나이에는 생활의 단위가 안에서는 가정이었고 밖에서는 직장이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와 더불어 하는 즐거운 삶이 곧 행복의 길이었다. 그러다가 5, 60대에 접어들면서는 나 자신이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적 평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크고 작은 공동체 생활에서 윗자리나 지도자의 위치에 머물게 된다. 가정과 직책을 넘어 사회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을 지녀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관념이 내가 사회 속에 살면서 사회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 공동체와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의식을 절감한다.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았다는 증거다. 주체의식을 느끼게 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묻게 되며 나의 삶과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보람이 있는가를 묻게 된다. 그때 사회적 보람을 인정하거나 받게 되면 만족과 행복감을 갖게 된다. 사회적 보람이 없었다면 불만과 회의, 불행을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인생의 성숙기에는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자기 삶의 보람의 유무가 행복을 가늠하게 된다. 오래전에 한 언론기관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60, 70대의 대표적 사회 인사들에 대한 설문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교포들에게 한 강연회가 뜻밖의 성과와 좋은 반응이 있었던 때라는 사례를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내용은 달랐으나 대부분이 자기들이 한 일의 성과가 사회적 기여를 했을 때라는 대답이었다. 여러 점으로 미루어 의미 있는 행복감이었다고 공감했다.
그 나이의 단계를 지나면 70대 후반의 나이가 된다. 대체로 보아 90대까지의 기간이다. 때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두 갈래 인생관의 선택이 기다린다. 먼저 이제는 늙었으니까 일을 멈추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아 행복하자는 자기 본의의 생각이다. 인생의 황혼기를 놓치면 언제 향락의 시간이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래서 돌아보니 즐거움이 행복이었다는 쾌락주의자들의 인생관을 택한다. 그것이 인간적 본능과 합치게 되면 늙은이가 부리는 욕심의 발로가 된다. 30대에 못다한 즐거움을 되찾을 듯이 만용을 부려도 본다. 노욕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부끄럽게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추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개인적 취미 생활에 빠진다. 솔직히 말하면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자기만족을 택한다. 사회적 체면과 존재의식을 고려해서다. 사실 그것은 아름다운 선택이다. 가능하다면 누구나 선택하고 싶은 길이다. 그러나 뜻이 있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걷는 내리막길이나 평평한 길을 택하지 않고 60, 70대와 같은 오르막길을 택한다. 최후 최고의 정상을 향한 등산길을 택한다.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사명의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정상에 해당하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소유에서 오는 만족은 아니다. 일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을 넘어선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애를 위한 사명감이다. 이웃의 행복을 위할 수도 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일 수도 있다. 우리 선배들은 민족의 행복과 국가의 자주권 회복을 위해서였다. 모든 성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인류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생애를 제물로 삼은 신앙적 지도자들도 우리의 모범이 된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희생이 사랑의 길이었기에 행복 중에 행복이었다.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남겨준 뜻이 그것을 말해준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